10월 6일 국민의당 제40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40차 원내정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8번째 5대 인사 배제원칙 파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을 밀어붙이는 수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인사의 명분으로 자주 인용하던 국민 여론조차도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거짓말로 드러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유리할 때는 여론을 말하고 불리할 때는 국정 발목 잡기로 폄훼하는 것은 협치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적폐청산하겠다는 소위 개혁정부가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협치의 근간을 파괴하며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의당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제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들이 군사작전식 신고리 5, 6호기 중단 조치에 대해 제왕적 조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탈원전 정책을 졸속적이고 무책임하며 인기영합적인 추진 방식과 절차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분명코 잘못된 것입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후 25년에 걸쳐 대안을 숙고한 끝에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여 2011년에야 비로소 탈원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1984년부터 33년 동안 사회적 공감을 이루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총 5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지난달에야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졸속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6월 전력난으로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게 되면서 집권당을 지지했던 시민단체가 등을 돌리고 총통의 지지율도 취임 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전기요금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줄고 LNG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만일 LNG 가격이 급등한다면 오일 쇼크와 같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경제성이 낮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만큼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주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원전 산업을 이대로 사장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기칠람식으로 정책을 쥐락펴락해서도 안 됩니다.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레일이 KTX 특실 좌석을 허가 없이 일반석으로 불법
개조해서 국토부로부터 이행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KTX는 잘 알다시피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좌석을 개조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 중지 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장사 속에만 눈이 먼 코레일의 관련 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안전 불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제 각 분야별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약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저감, 그리고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은 최근에 경유세를 올려서 경유값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또 올 하반기에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경유세 인상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볼썽사납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로 단정한 공약의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화물차, 버스, 특수차가 발생 원인입니다. 경유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경유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양은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유세를 인상하면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의 부담만 들고 미세먼지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탄생된 공약은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차라리 빨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정신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 함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또 정부가 또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펴고 있는 듯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이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적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에 그 인상폭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고용이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라던가 우리 노동자들이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오히려 노동 고용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되게 되면 한계 상인이라든가 한계 기업이 급격하게 퇴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산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 많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한계 기업과 한계 상인들이 바로 당장 퇴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계 기업과 한계 상인의 퇴출이 목적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10,000원이 되면 GDP 대비해서 전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2023년까지 최저임금 1,300원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잘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지출이 높아져서 또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가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퍼를 잘 보고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생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생 지원책과 최저임금 정책은 별개입니다. 상생 지원책을 내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많은 회사와 종업원이 많은 가게와 그리고 영세한 곳과 그리고 상생 지원책의 혜택을 받는 곳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생 지원책은 상생 지원책대로 봐야 되고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정책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가 잘 살아나려면 이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전부가 다 같이 함께 조화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남발된다면 회계연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 추경을 보면 대체로 몇 개월이 취임해서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또 어떤 대통령의 경우는 이듬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첫 번째 추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해서 6월 9일 날 추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된 역대 대통령에서 최단 기간 내에 요청한 겁니다. 인수위가 없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졸속 추경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농해수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추경의 LED 교체 사업이 2,00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개 부처의 형광등 교체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우리 농해수를 보니까 5개 기관의 형광등을 LED 교체했다는 건데 4개 기관이 다 신축 청사들입니다. 3년이 안 된 것들이 2개이고 심지어 2개의 공공기관의 청사는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겁니다.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새 청사에 있는 형광등을 고치는 것이 과연 긴급한 그런 재정적 소요가 있어야 할 사안이냐 이런 얘기를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결위 심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여 자체를 아예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간사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오늘
심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세입 현황 정도의 보고를 받자는 선에서 얘기를 국민의당과는 대화를 했지만 다른 두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도가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이 지금 도저히 연대와 협치할 만한 자세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 국회 우리 추경 일정이 이렇게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야당들의 또 좁게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책임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엄중한 좀 자기 자기 책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또 수정안이라도 내라,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재정법을 손질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대화의 이 구체적인 제안도 없는 채로 그저 야당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야당에게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3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 광양 곡성 구례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나라의 분단에 따른 비극의 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8월 저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절실하다는 피맺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6일 여수 순천 11.19 사건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과정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해 부족으로 폐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4일 전라남도 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혀서는 결코 안 될 이 비극의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반드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우 시급한 법안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속속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또한 이 특별 법안에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으리라 믿으며 조속한 통과에 전폭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장 행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그의 장긴 막장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보고 없어질 당이라고 망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와 정치권의 기본 A인 대표 취임 예방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막말로 유명하고 엉뚱한 사고를 잘 치는 분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공당의 대표로 취임하고서 그 수준 낮은 습성은 못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아직도 여당 대표인 줄 착각하는가 본데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선거인단 수는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선거인단 34만 명에서 무려 3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나마 투표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즉 전통적 지지 기반인 홍준표 대표께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 상식 있는 분이라면 국회와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홍 대표는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으로 구태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최치원의 토항 소경문 문구를 전하는 것으로 충고를 대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 수능에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러 피하는 법이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전환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 질병 등 4대 중증 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재난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여론이 지속 시행 요구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수혜 국민은 5만 8천여 명으로 1,760여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재난적 의료 사업을 확대하려면 매년 2,837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 방식 등 법으로 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주책 사업이어 왔습니다. 예산은 22조 2천억 원이었고요. 30여 년간 투자된 예산은 7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책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에 오셔서 공공주도의 매립을 시행하겠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책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이율 배반도 유만부동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현지 주민들은 서풍이 불면은 지금 현재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의 발전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또한 극치입니다. 새만금 항은 대중국 무역항으로서 1등입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수심이 국제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어느 곳에서나 15m 이상 50m까지 수심이 나옵니다. 준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어불성설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작태와 추태는 바꿔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몰아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모렴치한 작태는 당장 멈추고 국책 사업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버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사업이냐 국책 사업이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뻔뻔함을 보이는 자문위원들의 국책 사업에 대한 무지를 개탄합니다.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22조를 투자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간 7조를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인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새만금의 전북도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사업 추진을 돕는 보조 역할 수행 자체일 뿐인 분명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30여 년이 지난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직접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어 모든 계획을 세워 수립해온 국책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을 주도하고 개발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며 국책 사업으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책 사업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새만금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내몰아 100대 국정과제에서조차 제외시키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한무치도 이러한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은 물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용우 원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332개 공공기관 그리고 149개 지방공기업 여기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다가 출신대 그리고 출신지, 전공, 학점, 가족관계 이런 걸 전부 없애겠다는 겁니다. 취지에 동의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공과 그리고 학점까지 내지 말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뽑아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학점을 따기 위해서 평소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또 전공을 쓰지 않으면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러면 문과를 뽑아서 나중에 생산 기술직에 이렇게 채용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취지 대통령의 말씀 이런 것들의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로 이렇게 공기업을 채용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학점과 전공까지 없애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다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추첨으로 선택하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블라인드 채용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추천이나 할당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지나치게 블라인드로 가게 되면 그걸 뭘 보고 뽑겠습니까? 그러면 면접해서 인상 보고 뽑게 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해서 때깔 좋아 보이는 지원자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럼 그 결과는 아무래도 배경과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의도한 것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공공기관 관련된 정책이나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취지는 정말 좋고 저희도 동감하지만 그 결과는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비공개로